네, 지난 강의에서는 경영학이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게 경영학이고요. 기업의 가장 최대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가장 뚜렷한 목표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온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한다든지 혹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는 기업도 사회에서 같이 생존하려면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게 최근에 ESG 같은 데서 주창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특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기업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은요, 기업이 설정해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법 인격체로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큼 운영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간판이 멋지네, 혹은 여기저기 많이 입점해 있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대표하는 수치들을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혹은 이 기업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최근에 확장했구나. 수익이 좋구나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에 온 학생들이 수포자, 숫자를 싫어한다. 엑셀을 만지는 게 싫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내가 다루고 있는 대상인,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의 대상인 기업에 대해서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장님인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배우는지 모르고 눈을 감은 상태로 얘들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숫자를 보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제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보 시스템이라고, 정보 기술이라고. 기업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정보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합쳐서 이 기술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연계가 호환이 되거나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구성 집합을 이루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서는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통제를 한다든지 혹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들을 가지고 상의를 하시는 거고,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에서는 시각화 수업을 따로 한 꼭지로 떼서 특히 BI 전공 학생들에게서는 대상으로는 시각화를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섹션에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게 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기업에서 IT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프로세스 IT, 그 다음에 프로덕트 IT로 나눠서 보는데요. 프로세스 IT는 기업 활동 자체를 보조해주는 역할로서의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경영을 할 때 3명이서 창업을 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화, 핸드폰,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회사가 굴러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조직 부서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바들을 직접적으로 알린다든지 혹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노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혹은 의사결정된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혹은 이제 회사에 있는 많은 자원과 물품 혹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현황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이 면대면이나 말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을 쓸 겁니다. 이메일도 쓸 거고요. 메신저도 쓸 거고요. 이런 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프로세스 IT입니다. 물론 이메일, 그 다음에 메신저는 굉장히 일부이고요. 과거 경영 정보 학에서도 이메일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이메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학교에 LMS 들어가서 클릭 하면은 교수님 수업이 착 뜨고 공지가 탁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자원관리 시스템, ERP 같은 시스템 등이 이제는 기업 내에서 기업의 자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IT가 되어 있는 거죠. 프로덕트 IT는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기술 기업 혹은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자체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걸 프로덕트 IT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사람을 이어주기만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곳이라서 이 프로덕트 IT에서는 우리 내부 고객 직원들이 어떻게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IT를 사용하는 외부 고객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떻게 잘 이걸 운영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 포커스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IT, 유튜브, 우버 아니면은 네이버에서는 그 포털 검색하는 창 그런 것들이 제품의 제품으로서 존재하는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덕트 IT를 개발하는 곳에서도 프로세스 IT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서 필요라는 역량인데, 이런 기업에서 굉장히 천천히 의사결정을 하고 얘기하던 게 누락이 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IT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프로세스 IT는 중요하고, 프로덕트 IT를 운영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곳 혹은 제조를 하는 곳, 다양한 기업에서도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혹은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자원 관리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경영학을 배우는 사람들 혹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간에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모호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IT는 은행 자체에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툴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면으로 은행을 가는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운영 자체가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 토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과거의 토스, 지금은 이제 토스가 하나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과거의 토스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송금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줄까, 혹은 주식 거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줄까, 혹은 핀테크 비트코인을 좀 더 잘 거래할 수 있게 해줄까, 이 IT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다루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신과 수신을 잘 운영해서 혹은 이제 대출을 잘 해줘서 자산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늘릴까가 포커스였고,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구축을 할까,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까 같은 게 기업의 포커스였다면, 이 포커스가 완전히 다른 거죠. IT를 잘 다루려고 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토스, 그리고 은행 자체의 신뢰도, 금융의 여신과 수신을 담당하고 있었던 신한은행에서의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 이 둘과는 굉장히 큰 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IT 포커스였던 기업과 그러지 않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IT를 다루는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기술이 쫙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환경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도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신한은행인데, 내가 기업은행인데 뭐하러 토스 같은 앱을 만들겠어 라고 버텼던 은행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토스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처럼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기술에 맞춰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이.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난 기술 잘 몰라. 나 기술 포비아가 있어. 나는 IT 쪽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랑 관련 없는 회사에 가야겠어. 그런 거랑 관련 없는 직종에 머물러야겠어. 그런 거랑 관련 없는 공기업에 지원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기업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그 기술이 스며들지 않은 영역에 남아 있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IT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만 이 분야에서 네, 공부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모두 다 공부를 이거 관련돼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역할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인간들의 그 상상력 그리고 지향했던 바들은 사실상 굉장히 예전부터였습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관심사는 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깊어 왔었고, 그리고 1988년도가 아니에요. 1899년도 벌써 드론과 같은 기술이 상상이 되기도 했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 하늘에 나는 차 아니면은 해양 속에 있는 도시 같은 것들을 항상 상상을 했었는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기술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기술의 목적지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고요. 프랑스에서의 전시회 때 그려졌던 사파들입니다. 네, 편지가 이메일로 전달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수 전달하는 우체부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데 드론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가 손수 제품을 마당까지 잘 전달해주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주는 기계 같은 것들도 요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서 존재를 하긴 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이 바로 이겁니다. 책을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이 깨졌는데 오른쪽에 책을 막 집어넣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막 자동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걸 합니까? 챗 GPT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제 사회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그 상상력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간 기업들이 그 중에 하나가 토스, 애플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얼마나 편할까를 딱 초점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창업을 하던 이제 대표가 치과의사 출신 IT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대표님이시죠. 사원들에게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템 찾아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 흩어져 다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 뭐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카페에도 이제 앉아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계속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오는데 결제를 이렇게 한 명한테 다 해주고 같이 돈 보내줄게 하고 나오는 팀이 엄청 많았다. 혹은 테이블 나눠서 결제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결제 하나하나 한다고 사람들이 뒤에 줄을 쫙 늘어선 겁니다. 결제를 하고 되게 편하게 송금을 하면 좋은데 개별 계좌번호 다 받아서 계좌 이체해주는 거 엄청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화번호만 있어도 송금이 되는 시스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전화번호만 있어도 송금이 될 수 있게끔 애플리케이션 먼저 만들어요. 법안으로 그런 개인정보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게 전혀 이렇게 세팅해두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는 핸드폰 번호를 기반으로 그 연결된 계좌들을 다 따로따로 받고 이 포스 앱에서 전달되는 금액이 있는데 너가 이 돈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새롭게 가입을 하면서 계좌를 연결해주면 밤에 수수료를 들여가지고 대표님이 직접 다 계좌 이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한 거를 적어도 내일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둔 겁니다. 거푸집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그냥 특정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만 됐었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다 입력을 해주면은 뒷단에 사람이 수동으로 네,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면 계좌 이체가 됐고, 이 계좌 이체가 한 하루 정도 걸러 좀 늦게 도착하는 정도의 값만 가졌을 겁니다. 베타 버전으로 착 뿌려지니까요. 계좌 이체 핸드폰 그 계좌 번호 집어 넣는데 번호 틀리고 이거 입력하는데 헷갈리고 복사 붙여넣기 잘 안 되고 너무너무 복잡했다가 번호 한 개만 클릭했는데 돈이 송금됐다고 하니까 이 송금이 다음날 얘한테 도착하든 오늘 도착하든 나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사람들에게 센세이션 대박이 났어요. 나한테 제발 베타 초대권 보내달라. 그런 요청도 엄청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 제대로 개발을 해보자 라고 네,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이 니즈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구나. 이런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진 토스라는 기계. 처음에 어떻게 얼마나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계좌할지 미리 상상을 한 겁니다. 그 상상에 맞춰서 기술을 네, 따라 붙여 올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1988년도에 애플의 AI 비서 관련된 네, 애플의 퓨처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하나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있으면 영상도 틀어 드릴 텐데요. 네, 어떤 학자가 교수님이 탁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 목소리가 책상에서 탁 나면서 아 최근 방금 전에 어떤 프랑스에 계신 어떤 그 교수님이 연락 오셨는데 이런 자료 찾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엄마가 전화 오셨는데 전화 받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 잘하는 비서가 시키기도 전에 일을 싹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전화 받을 기분이 아닌데 혹은 상태가 아닌데 받을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약간 탁 센스 있게 물어보는 그 정도의 멘트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시리의 원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쯤 혹은 태어나기 전에 네, 이미 시리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점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기술력들이 그 모든 회사의 포커스가 전혀 컴퓨터가 탁 서가지고 혹은 로봇이 서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게 그 자리를 차지해서가 아니고 그냥 참 편안하게 책상에 펼쳐지는 어떤 책상의 어떤 일부 같은 것들이 말을 편안하게 걸고 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컴퓨터 다시 재부팅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매끄럽게 처리가 싹 되어가는 과정들 굉장히 유비쿼터스하게 네, IT가 있는지 없는지도 티가 나지 않은 그런 책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먼저 상상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노트같이 생겼는데 모든 컴퓨팅 기능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편하게 이 네, 자그마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 하나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상상들이 굉장히 정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있는 이 현황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네, 기점 AI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상황은 이런 상상력을 네, 좀 더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사회가 없어진다든지 인간의 존재가 사라진다든지 인간의 존엄성이 내려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같이 서바이벌하고 우리가 같이 네, 이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거의 1차, 2차, 3차 혁명들은요. 네, 그 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 했어야 됐던 일들이 기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게 되면서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황 같은 곳들이 엄청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거 되게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다라고 해서 워터 파워, 스팀 파워, 그다음에 그 기계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1차 산업혁명의 일환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더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1차 산업혁명이었어라고 정의를 했던 네,
곳들, 2차 산업혁명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두 다 그 기계화돼서 돌아가게 되는 컨베이너 벨트에서 딱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환경들이 겪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괄된 똑같은 형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바꿨어 라고 해서 2차 산업혁명도 뒤돌아봐니 그랬더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3차 산업혁명도요.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고요. 정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존폐 위기가 이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파워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 파워를 활용한 이 동력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3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이것도 우리에게는 엄청 큰 변화다라고 해서 산업혁명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사회가 이 터널들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굉장히 큰 변화였어 라고 해서 재정의를 하게 된 산업혁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들이 이제 노동력을 개발도상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끌어올렸고 거기서 만들어낸 많은 제품들과 자원들로 굉장히 큰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술이 발전하는 꼴을 보아하니 상황을 보아하니 이 모든 기술들이 결국에는 서로 융합이 착 돼가지고 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라는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정도의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게 되면 그리고 데이터를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게 돼서 서로 간에 힘을 합쳐지면은 이 회사를 다시 우리나라로 개발도상 국가로 보내놨었던 회사들을 우리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엄청나게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우리 다시 그때의 글로리를 한번 누려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 이미 개발이 잘 되었던 국가들이 다시 4차 산업혁명이 왔으면 좋겠다고 주창하게 된 겁니다. 그 가장 대표로 독일 같은 국가들, 지금은 약간 그 성장이 저하되어 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정말 좋은 거야. 우리 3차 산업혁명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 이런 거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다 로보틱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로 변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공장을 무인화시켜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업들이 유럽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주 축적되어 있었던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시장에 뿌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곳들도 있어요. 어떤 곳들이냐? 3차 산업혁명 때 빨렸던 나라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상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의 기술 변화로는 이 한 50년 정도의 시간 내에 사회가 굉장히 크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발전이 다 되고 나서 돌아보니 혁명적으로 바뀌었구나가 아니고요. 앞으로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라고 예측한 정의를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무인 카페가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카페가 무인으로 쫙 바뀌어야지 와 대박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텐데 무인 카페 한두 개 생기고선 커피가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부 다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고 팝콘을 주든 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매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둘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수로서 여기가 다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키오스크 혹은 모바일에서 예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화관 들어가면은 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 앞에서 줄을 쫙 서서 영화를 예매를 했어야 됐고 딱 영화관 도착해서 예매를 하다가 앞자리에서 매진이 돼가지고 영화표 못 구했어 라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들을 봤을 때는 이 키오스크, 컴퓨터의 파워의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변화를 가지고 온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어떤 파트는 변하려다가 실패하고 어떤 파트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변할 수는 없지만 인간 사는 세상인지라 변화를 계속 시도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